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 일단 죄송하지만 질문이 좀 틀렸죠. 이때 주택수는 취득세 주택수가 다르고 보유세 주택수가 다르고 양도세 주택수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오피스텔이라는 녀석은 그렇지 않아도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굉장히 좀 세금이 이렇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또 주택으로 들어가고요. 주거용으로 안 쓰고 업무용으로 하면 또 이게 빠집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특히 너무 이제 주택 쪽으로 규제가 심하니까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눈을 돌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절대적인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잘못하면 이 오피스텔 때문에 정말 심한 경우에는 좀 폐가 망신할 수도 있다. 조금 과장돼서 말씀드렸을 때, 자,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 제가 가져온 기사는 헤럴드 경제에서 가져왔습니다. 헤럴드 경제에서 가져왔고요. 이분은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실까요? 자, 2021년 2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텔레그램 제가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드렸는데, 제가 한번 나중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했죠. 되게 좀 내용이 좋아서, 자, 이거 제가 없애고 볼 건데, 광고 없애니까 이 제목도 같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제목 한번 보세요. 자, 주택이야 아니야? 주거용 오피스텔 세제 뜯어보기, 부동산 360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다주택자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무조건 4.6%. 그러니까 이제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 중과가 없어요. 설령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이게 약간 좀 살짝 매력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취득세 하나만 보고 저걸 잘못 샀다가는, 잘못하면은 나중에 양도할 때 지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취득 단계만 보면은 오피스텔 자체는 4.6%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오피스텔 소유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그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하고 주택수에 따라 다르겠죠.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나중에 빠져나올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투자자들은 항상 출구 전략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언제 어떻게 빠져나올 거냐, 그거를 잘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양도세에 적용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해서 중과한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이 스페셜 섹션이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 안 한다. 올해부터 분양권을 취득을 하면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랬죠? 근데 이왕이면 우리 채널 듣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 절친분들은 그냥 주택수라고 하지 말고 취득세 주택수, 양도세 주택수, 좀 이런 얘기를 하자 그랬잖아요.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취득세 주택수에 이미 들어가죠. 작년 2020년 8월 12일부터. 그리고 양도세 주택수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그런데 그때 오피스텔 분양권은 빠진다고요.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아시겠죠? 자, 봅시다. 요즘 투자 목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참 헷갈리는 존재다. 이미 옛날부터 헷갈렸는데 요즘에는 훨씬 더 각광을 받는 거죠. 관심을 받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주택이라면서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몇몇 분들이 좀 질문도 하셨는데, 나중에 상가라던가, 특히 여러분들 우리 로망 중에 하나인 꼬마 빌딩, 그런 것들을 사실 때 반드시 좀 아셔야 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부가가치세. 요것도 나중에 한번 멤버십 특강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될 수도 있고 업무용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겠죠. 분양을 받은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치부되고, 주거용으로 매입했을 땐 주택으로 과세한다.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헷갈리는 오피스텔 세제를 정리했다. 일단은 오피스텔은 거의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하죠. 그리고 투자 목적 중에서도 시세 차익입니까? 수익형입니까? 수익형이죠. 갑자기 좀 좋은 그림이 생각이 나서 한번 그려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네요. 한번 그려봐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주거용이 있죠. 그리고 투자용이 있고 재테크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좀 보셔야 되는데, 시세 차익형을 할 거냐, 수익형을 할 거냐, 이거인 거죠. 이 시세 차익형의 대표적인 게 소위 말하는 그 갭 투자죠. 그리고 이제 이 시세 차익형의 끝판왕이 누굽니까? 토지죠, 토지. 지금 이제 그 토지왕들이죠, 토지왕들. 나 갖고 있는 게 토지밖에 없어. 그런데 하필 그 토지가, 구도심에 뭐 역세권이야. 지금 이제 물 들어올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런지 아시죠?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3080, 지금 그거 걸리기만 지금 아주 물 들어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니야, 나는 시세 차익형도 좋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따박따박 나오는 월세가 좋아. 이게 이제 수익형이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상가.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이게 지금 아예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고 있죠. 자, 요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시세 차익으로 가실 거예요? 수익형으로 가실 거예요? 이거는 소고기가 더 좋으세요? 돼지고기가 더 좋으세요? 약간 이거 취향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데,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내가 투자 경험이 좀 짧다, 저처럼 그러시면은 시세 차익으로 가셔야죠. 갖고 있는 자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 눈처럼 굴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투자 경험은 짧은데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수익형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좀 이게 좀 떠올라서 그려봤네요. 우리 주거용 오피스텔 과세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투자 이야기를 좀 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아니신가요? 자, 일명 아파트로 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가 된다. 주택 대우를 받는 주택이란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에 싱크대, 침대 등 주거시설을 설치하고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가 된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게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거죠. 설마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했는데 상가용 업무로 쓰겠어요? 업무용으로 쓰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오피스텔을 내가 만약에 업무용으로 썼다 그러면은 일단 일반 임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 주거용으로 했다 그러면은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긴 시간이 가면은 주택으로 쓰면은 모두 다 주택임대사업으로 하게끔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작이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되는 거, 아마 그게 될 겁니다. 자, 업무용은 일반 임대사업으로, 그렇죠, 여기 나오죠. 일반 임대사업으로 등록해서 주거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다. 자, 기본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은 세금을 계산할 때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왜? 주택이 아니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도 원래 주택수에는 포함을 하지 않았었는데, 자꾸 좀 약간 거슬리는데, 그냥 이렇게 주택수라고 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양도세 주택수인지 취득세 주택수인지. 왜냐면 이제 두 개 폭탄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양도세 주택수 좀 많이 말하니까 좀 이해합시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도 원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었는데 작년 7.10 대책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이 대책 이후 8월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하게 됐다. 지금 한참 신나게 읽었는데 이때 주택은 뭡니까? 주택수는 취득세 주택수죠. 취득세 주택수. 그러니까 어떤 주택수인지 좀 말을 정확하게 이제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긴 하지만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된다.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오피스를 살 때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 중과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 기존의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등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산다면 취득세는 그냥 4.6%.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진 상태에서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취득할 때는 상황이 다르다. 주택을 한 채 보유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오피스텔을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샀다면 취득세 8%를 내야 된다. 세 번째 이상부터는 12%나 중과가 된다. 오피스텔과 주택의 취득 순서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 절친분들은 지난달 멤버십 특강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건데, 우리 또 절친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절친분들이 하더라도 내가 저걸 들었던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보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자,
케이스 1번. 다주택자였는데 오피스텔을 취득한다. 자, 이때 오피스텔 취득세는 어떻게 될 거냐? 이때 오피스텔 취득세는 그냥 4.6%란 거예요. 4.6%.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이건 우리가 어렵지 않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자, 케이스 2번. 케이스 2번. 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주택을 취득한다. 이때 취득세 어떻게 될 거냐? 이때 취득세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서 곧바로 8%요, 12%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오피스텔이 있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할게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을 샀으니까 이거 주택수에 포함돼서 8%, 12%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곧바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곧바로 하면. 이게 곧바로 되려면 어떻게 된다?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이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해야 돼. 이후에 취득해야 돼. 이후에 취득해야지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취득세 중과는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때는 오피스텔이 취득세 주택수 빠진다는 거예요. 그나마 천만다행이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이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할 때 주택수는 들어가죠. 양도세 주택수는. 그래서 잘못하면 지옥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헷갈리죠. 헷갈리게 너무 좋게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두이님은 계속 이제 멤버십 특강을 들어서 8월 10일 넘어서 사면 들어가니까 저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만 놓고 보면 무조건 또 중과가 들어간다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2020년 8월 10일 이미 넘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8월 10일 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자체는 안 들어가거든요. 주택수에는. 그렇지만 양도세 주택수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죠. 자, 무주택자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주택자다. 내가 무주택자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어차피 오피스텔을 하고 주택을 산다라고, 둘 다 산다고 가정을 하면은 주택을 먼저 사는 게 낫겠죠. 주택을 먼저 사서 취득세를 1에서 3%를 내고,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하면 그냥 4.6%니까 그렇게 사는 게 낫겠죠. 차라리 이게 깔끔하죠. 자, 일단 취득세 됐습니까? 취득세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해도 약간 복잡하고 헷갈리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양도세가 또 나와요. 양도세 적용 기준은 또 다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가 팔 때는 먼저 팔든 나중에 팔든 상관없이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오피스텔도 1주택으로 보고 중과를 하고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조정지역에서 2년 실고 조건도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택하고 그냥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때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뭐 이것저것 외우니까 힘드니까 8월 10일이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고맙죠.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그 전에 적용이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흥미로운 건 청약시장이다. 청약시장에서는 주거용 오피스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데요. 제가 청약은 잘 모르니까 그냥 일단 있는 기사대로 하겠습니다. 혹시 틀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제도 안내사항에는 오피스텔 관련 아파트를 청약할 때 오피스텔 소유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라고 명시해 놓았다.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오피스텔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군요. 그렇지만 이건 청약이고, 제 채널은 부동산 중에서 세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저는 관심 없어요. 죄송하지만 청약에는. 청약은 다른 분들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어제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멤버십 특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남들이 하는 거 그냥 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오로지 온리 부동산 세금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오피스텔을 가진 상황에서는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때 1주택자로 취급해서 청약 자격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렇지만 나중에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 자체를 분양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존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다주택자로 취급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이제 분양권 취득하면 양도세 주택수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미 8월 12일부터는 2020년 8월 10일부터는 취득세 주택수에 들어갔고, 그런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 용도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으로 안 본다는 거죠.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및 양도세 산정을 할 때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많이 좀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취득 단계, 양도 단계 이렇게 좀 정리가 좀 잘 됐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일반적인 기사하고 좀 큰 차이가 없어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밑에 나온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자, 19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오피스텔 관련 헷갈리는 법 적용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주거용으로 분양된 소형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는 취지다. 주거용으로 분양된 소형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래요. 대법원까지 판례까지 나왔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저도 뭐 이게 판례는 좀 어렵고 잘 모르지만 한번 기사에 나온 거 보겠습니다. 건물주인 A씨는 2013년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했다. 이 중 소형 오피스텔이 36실이 있었는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주거용으로 짓고 분양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 대상인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건물주인 A씨 생각인 것이고, 세무당국은 국민주택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A씨에게 부가가치세 4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즉각 소송을 냈다. 자, 1심은 우리나라는 3심제 아닙니까? 3세판이에요, 3세판. 자, 1심은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준주택에 포함이 되고 온돌 등을 설치해서 주거용으로 개조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아니라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니까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걸 스토리를 좀 보시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요 내용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 요게 이제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그 되게 기본이거든요. 이제 상가하고 좀 상가가 좀 커지면 이제 꼬마 빌딩 그거랑 그게 이제 기본인데,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자, 이제 갑자기 부가가치세 왜 그러네? Value Added Tax. 발음 괜찮았어요? VAT? 자, 이제 부가가치세,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일단 주택은 면세인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죠. 만약에 전용 85제곱미터 넘어버리는데 이때 건물 부는 데서는 과세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도. 자, 그런데 주택 말고 업무용 있어요. 업무용 건물. 얘는 과세예요, 과세. 부가가치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이다. 그럼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붙여서 1억 1000에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억 플러스 0.1억. 얘가 이제 VAT거든요. 나중에 이거는 돌려받아요. 환급 받아요. 환급 받는데, 여기 이제 건물에 딸려있는 이 토지는 여전히 면세기 때문에 얘는 이제 붙지 않습니다. 면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사례에 나온 건물주 A씨 같은 경우에는 소형 오피스텔은 주거용이고 나중에 주거용으로 짓고 분양을 했고 전용 85 이하인 소형이기 때문에 국민주택이라고 판단해가지고 부가가치세 안 내.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그게 무려 이제 4억 5천에 해당됐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하고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뭐 당장 그 돈을 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싫어서 그냥 안 냈나 봐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1심에서는 어떻게 한 거죠? 자, 1심에서는 과세당국이 맞다. 이렇게 한 거예요. 과세당국이 맞다. 즉, VAT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2심에서 얘가 뒤집어져요. 2심에서 얘가 이제 뒤집어진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과세표준 계산은 형식보다는 실제 내용에 따라야 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거죠. 국세에 있어서 국세 그 기본법의 가장 또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실질과세 원칙.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라. 실질이 주택이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하면 안 된다. 건축물 대장상 오피스텔이지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법 취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다. 자,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오피스텔 짱인데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 30이 또 결과가 달라졌고, 저 실질과세 원칙이 얼마 무서운 게 뭐냐면은, 설령 업무용으로 내가 그 세를 놨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피스텔 주인인데 업무용으로 세를 놨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써버리면은 아주 드물게도 주택으로 판단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 실질과세 원칙은 특히 세대분리, 거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형식상 이용을 하고 형식상 어떻게 주민등록이 다르고 하더라도 실질이 같이 살고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면은 세대가 포함되어 버리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나요? 뭐 우리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뭐 여러 가지 증빙을 소명하라고 과세당국에 연락을 하죠. 그 중에 가장 결정타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통신사 연락해가지고요, 통신기지국 발신 내역을 좀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민등록상은 뭐 아빠는 서울, 부모님은 서울, 아들은 뭐 저쪽 용인이었는데 통신기지국 발신 내역 봤더니 아들 전화해서 용인에서 발신된 게 하나도 없네. 다 서울, 같은 서울이네. 그럼 이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어쨌든 그래요. 실질과세 원칙이 이런 경우도 있다. 어쨌든 2심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썼기 때문에 VAT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2심에서는 원고 편을 들어서 VAT 내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과세당국도 열받았겠죠. 3심, 마지막 최종 3심 가는 거죠.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거죠. 자, 대법원 갔더니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또 뒤집어졌대요. 자,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물 공급 당시 건축물 대장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고, 공급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고 해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아,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판례는.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어서 부가시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겠다 하더라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즉, 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아직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VAT 내라.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 원고 건물주 A씨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냥 안 냈던 부가가치세 4억 5천 내면 그냥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그동안 미납된 거에 대한 뭐 미신고 가산세, 뭐 그리고 막 그게 붙어요, 뒤에 그 날짜에 따라서. 본세 4억 5천보다 잘못하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3심 다시 과세당국 편을 들었다. 주택은 법원 기준에서는 아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VAT 내라, 이렇게 된 거죠. 좀 재밌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그 판사님들도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어렵고 헷갈리는데 일반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더 힘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좀 법이라는 게 뭐 이렇게 무조건 다 쉬울 수는 없겠지만 좀 뭔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그 법을 이게 해석하는 전문가들, 우리 뭐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야 되고, 일반 국민들은 그게 어려우면은 그런 법률 조력가들의 힘을 받아서 해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우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는 조금 전에 본 뒤에 부분은 판례가 굉장히 좀 나름 재미가 있었고, 판례를 읽어주는 채널이라뇨, 유튜브 채널이라뇨, 그쵸? 자, 그리고 앞부분에 있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있어서 취득세,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과세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 채널 제네시스 과학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세무사하고 상담을 할 때, 세무사님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말자, 제발. 자, 이 경우에 취득세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양도세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해주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5분만 이게 좀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